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까칠한 언니들의 책수다 여은정입니다. 까칠한 언니들의 책수다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지만 목소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중장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나눕니다. 오늘은 돌봄을 주제로 조기현님의 아빠의 아빠가 듣다를 읽고 이야기 나눕니다.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돌봄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인사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돌봄을 하는 이와 받는 이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박정희입니다. 두 번째 방송이라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돌봄이라는 주제가 생각할수록 공부할수록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자체는 조기현님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라 어렵지는 않은데 고민과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쉽지 않았어요. 자료를 찾기 위해서 기사와 다른 책도 봤는데 관점부터 방향,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생소한 것들도 꽤 많았어요. 지금 생각이 딱 정리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조기현님 말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돌봄이라는 주제를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과 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돌봄이라는 주제가 무거워서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읽어봤는데 딱 뭐라고 규정짓기가 저는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돌봄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래도록 사회가 요구해온 혹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일들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기로 했어요. 돌봄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무수한 일들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이 주제를 선정하고 어떻게 이야기 나눠야 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돌봄이라는 주제가 가볍지만 않지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니까 한번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한대수님의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들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에도 취했어. 여기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고개 숙인 그대여 눈을 떠보세. 기도 또 기울이세.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찾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 없이
고개 들고서 새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불어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한대수님의 행복의 나라로 가사가 좋고 되게 경쾌하죠.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방송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희님 오늘 다룰 책 소개 부탁드려요. 오늘 이야기할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2019년에 출판사 이매진에서 펴내고 조기현 님이 쓴 책입니다. 20살의 청년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9년 동안 돌보면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생각, 조기현 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지 물으려고 썼다고 합니다. 네. 저자는 청년으로서 돌봄을 말할 때 대견하다거나 효자라는 말밖에 안 하는 사이가 속상하고 소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야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기현 님이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네. 이 말 안 해야 되는데. 저희 큰아이보다 한 살 많은 92년생인데요. 요즘 청년들 1인분의 삶을 살아가내기도 버거운 청년이 치매 걸린 아버지와 매일매일 분투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또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함께 살아가려는 주기현 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스러웠다고 할까요? 사람은 태어나고 아프고 늙고 죽는 과정에서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돌봄자가 될 수도 있고 돌봄을 받는 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봄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돌봄을 하는 상황이 힘든 현실 때문일 텐데요. 조기현 님도 좌절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많은 일들과 맞닥뜨리며 인간적 성숙을 하고 이게 돌봄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까지 고민해요. 저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돌봄자와 돌봄받는 일을 소외시키는 불합리한 제도, 당연시 되는 가족 돌봄, 돌봄의 영역에서 성별 역할 규범의 문제, 이 시대의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저 또한 오랫동안 돌봄을 하는 이에 위치해 있었고 현재 진행형이기에 공감이 가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정희님은 말씀하신 것 중에 돌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주변인들한테 돌봄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신 분들은 자녀 돌봄을 주제로 보통 이야기하고 자녀가 성장한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 돌봄에 대해 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개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 반려동물도 식물도 다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룰 거는 사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어쨌든 인간은 태어나서 일정 시기가 지나면 돌봄을 받는 대상에서 돌보는 주체로 바뀌잖아요. 네. 저도 결혼 후에 아이 출산하고 20년째 가족 돌봄 수행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제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아빠가 아빠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돌봄의 뜻이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라는 말인데 첫 번째 방송 우리가 여성 노동에서도 다뤘듯이 저 또한 돌봄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결혼 이후에 출산하고 아이를 돌보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돌봄에 대해 사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건 시집의 부모님이 노안으로 인해서 자주 병원에 입원하시면서인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결혼한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됐고요.
또 제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무래도 좀 돌봄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희님은 현재 돌봄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여태까지 쭉 뭐 계속 돌봄을 해왔는데 네.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부분은 그 친정 어머니시고요. 치매 때문에 그 병원에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돌봄을 하는 분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병이 발병한 초기에 제가 돌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보호자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골절 때문에 치매가 심해졌고 치매가 심해진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서 엄마 대신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의료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아는 사람은 간단한 건데 모르는 사람은 그 과정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보호자 역할이 좀 힘들었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막막했고요.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이게 파킨슨 진단 이후에도 약 받으러 대학병원에 다니는데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갈 때마다 요양병원에 가서 진료 의뢰서를 받아와요. 그걸 가지고 대학병원 가서 대리진료로 받고 약 받고 진료서 세부 내역서랑 어떤 필요한 서류를 처방전이랑 다 챙겨가지고 요양병원에 다시 갖다 줘야 되는데 네네. 이게 2주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이게 한나절이 걸려요. 이제 각자 일상이 있는 데다가 갈 때마다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좀 길게 해줄 수 없냐고 해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2주 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그 심혈관센터 쪽으로 이게 진료가 교수님이 같은 교수님이어서 그쪽으로 진료를 받게 됐는데 그쪽 갔더니 간호사가 파킨슨 특례 환자라 최대 3개월 분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쪽에서 안 됐는데 왜 드는 거 맞냐 하고 그랬더니 다시 또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뒤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두 번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신경과 간호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게 다 있냐 고집을 부린 거예요. 이게 환자나 보호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들어보고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간호사들도 굉장히 바쁘다는 거 아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요구를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네네.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 하는 성격이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병원이 자신들의 효율성과 이윤 추구에만 골몰하고 환자와 보호자를 소외시킨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 문제가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이게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딸도 간호사여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있다가 그만뒀거든요. 네네. 이제 밥도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너무 바빠 보여서 사실 말 걸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난 기저귀 한 번을 갈아도 기운이 쫙 빠지던데 근데 와상 환자는 침대에서 못 내려가니까 양치물이라도 받아주고 버려주고 해야 양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줘도 요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힘든 걸 아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언니랑 네네. 제가 양치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엄마도 그 치매가 있는 와중에도 이게 대변을 봐도 미안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똥을 깔고 누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창도 생기고 안 되겠다 싶어서 필요하면 부르라고 계속 반복해서 엄마한테 교육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재활 전에 와달라고 네네.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요양질에 이게 저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병원 가서 더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환자를 일일이 볼 수가 없고 이게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들을 아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요. 침대에서 못 움직이다 보니까 치매도 심해지고
선망 증상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병원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못 일어나요. 아이고. 병원에 인력이 충분하면 환자들을 그렇게 못 움직이게 하지는 않을 테고 급격히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그때 내가 모셨으면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부족한 요양 인력의 문제는 돌봄의 질을 저하시켜서 환자의 상태까지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많은 돌봄을 하는 이들이 그렇겠지만 네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으면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몸과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 같아요. 언니가 엄마 골절 시술 후에 한 달 정도는 모시고 있었는데 언니 지병이 심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는데 치매가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침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낙상사고가 생기고 2차 골절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게 보호대라고 네네. 끈으로 손을 묶어 놓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언니랑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시부모님이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두 분의 투병 생활을 보면서 노년기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를 간호한 건 사실은 시집 식구들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문병만 몇 번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더라고요. 어쩐지 죄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제 부모님 간병 안 한다고 남편도 이런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마음 이해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돌봄이라는 주제가 싫은 게 아니라요. 사실 돌봄을 둘러싼 어떤 나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의무들이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부모님의 돌봄을 받고 자랐고 또 사회 속에서 저도 끊임없이 돌봄을 받고 살았을 건데 근데 왜 돌봄하면 이렇게 싫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빠의 아빠가 됐다 해서 보면 조견 작가도 아버지 인지저하증으로 이제 병원에 가면서 요양원 모시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처음 가족들이 치매를 알게 되는 시점이 있을까요? 정희님 어머니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2011년 이후로 이 치매라는 용어가 편견을 갖게 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서 네네. 그 용어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의원들이 용어 개정에 대한 입법을 발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입법 발의안에서 국민인식조사에서 선호도 조사가 높았던 인지저하증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었고요. 네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이게 확정이 되겠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가지 않을거든요. 네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실지증, 인지증, 뉴트야증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흐름이니까요. 네네. 저희 어머니의 경우에는 네네. 이제 가끔씩 깜빡깜빡 잊으시거나 과거의 일을 혼동하는 일이 있긴 했어도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허리가 아파서 제가 오랫동안 한의원에 침 맞으러 모시고 다녔는데 작년부터 부쩍 약속한 시간에 가보면 목욕을 하신다거나 친구 집에 가서 계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힘들게 시간 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네네. 그때가 이게 엄마가 뇌경색이 있었으니까 이 혈관성 치매니까 이게 그때 좀 더 그런 게 뇌경색이 더 와서 이게 혈관성 치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더 심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심해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치매 검사를 예전에 기초 검사를 받았었는데 다시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압박 골절 때문에 거동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매 증상도 심해지고 이게 그리고 또 골절이라는 게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신의 상태를 자꾸 잊고 움직이니까 뭐 2차 골절이나 다른 위험 요소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라는 게 단순히
기억을 못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로 그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경증 치매라고 하더라도 질병과 노화 등의 문제와 겹치면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잊으니까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이게 조기현님의 아버지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라면을 끓이다 쏟아서 화상을 입는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지를 못하니까 상처가 보기 싫어서 가리려고 양말을 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쳐서 입원해야 될 큰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살펴봐야 되고 이건 항상 돌봄이 필요하고 돌보는 이가 숨 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양 등급이라도 잘 받아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주간 보호 같은 서비스라도 받아야 돌봄자가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데 이게 납득할 만한 등급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희도 3번 시도한 끝에 받았거든요. 네네. 받았는데 2등급 받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방문 심사를 나와요. 네네. 노인 장기요양 인정주사표에 의해서 신체와 인지 상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단순한 데다가 판정도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이게 일상이 누군가가 돌보아야 가능한데 이게 상태가 들쭉날쭉하는 대상자에게 매뉴얼대로 자녀 이름 물어보고 신체 동작 몇 가지 시켜보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돌보는 이가 있어야 일상이 굴러가는데 이렇게 돌보는 일을 지우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조기현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빠가 치매 때문에 자꾸 사고가 생기는데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고 치매 등급이라도 받아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사하러 오면 기를 쓰고 기억해내려 한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오죽하면 치매 등급은 정신 멀쩡하고 연기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겠어요. 이 책을 보면서 조기현님 경험과 엄마를 돌보면서 제가 경험한 일들이 겹쳐 보이면서 우리의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되게 많죠. 아픈 환자를 돌본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노 돌봄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런 말도 공감하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보면 집에 가보면 집에 약 봉투가 한 보따리씩 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금방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전화기를 눌러가지고 누군지 확인한 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고 어른들은 정말 한 해가 다르다라는 말도 되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이 서로를 의지하고 이제 잘 살고 계신 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하면 자식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씩 진료 이렇게 하실 때 동행항전 정도였지 저는 간병은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처음에 작가가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잠깐 지나가는 위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떠맡는 정권이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 20살이면 정말 한참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고 근데 그 나이에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에피소드 읽을 때 저도 같이 되게 막막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너무 조기현님의 삶이 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돌봄을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그중 제일 큰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이고 그리고 또 85세 이상 치매 발병률이 38%예요. 굉장히 높죠. 높네요. 진짜 높네요. 네. 10명 중 4명 가까운 사람이 치매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내 부모님이 내가 치매에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치매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치매라는 것이 치료해서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네. 그 치매의 70%가 퇴행성 뇌질환으로 오는 알츠하이머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고 인지활동이나 적당한 운동을 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거의 보건소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안심센터라고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이 나이가 연세가 드셨으면 좀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이 되면은 협약병원에 의뢰해서 진단 감별 검사를 받는데 이 비용이 1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네네. 이게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시기를 놓쳐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항상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검사를 하려 해도 치료를 하려 해도 그렇죠. 돌봄을 하려 해도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게 치매나 중독, 장애 가족들에게는 이게 끝이 없는 거잖아요. 끝이 없죠.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공감이 가고요. 돌봄 기간이 길어질수록 돌봄자는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돌봄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톱니바퀴 돌듯이 아픈 사람을 간병하려니까 직장의 일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 수밖에 없고 그죠? 조기현님도 아빠의 병으로 수술과 입원이 반복되면서 그나마 얼마 있던 전세 보증금마저 까먹고 월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 맞닥뜨려요. 그런데 아빠가 중년이니까 치매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인정받기도 힘들고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이게 폐지를 한 해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결론은 폐지는 아니고요.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그나마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가 되었는데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쭉 자세히 내용을 보니까 이 4인 가구 중에 경제활동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네. 네네. 아픈 사람 돌보느라 경제활동도 겨우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최저임금 받아서 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 돈으로 그러니까.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또 병원 가면은 비급여가 또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부채까지 짊어지고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나마 의료급여는 24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는데 이건 참 잘한 일이죠. 네네. 예, 다른 부분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이 중증 장애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돌봄이 필요한 이와 그 가족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네. 이런 사람들이 의료비에 허덕이면서 계속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복지제도를 보면은 돌봄을 하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이게 이 복지제도라도 받기 위해서는 노동을 하지 않기를 요구해요. 맞아요. 노동 포기자를 양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벌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병원비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기현 님도 공장에서 벌어서 생존하기도 버거운데 병원비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현실이 꼼수를 써야만 의료급여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드는 생각이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아픈 이를 돌보는 이도 돈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요양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상황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들 나이가 먹어가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라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모아서 내고 있는데
등급을 받아서 이제 재활 끝나고 요양원에 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나서 교육을 받으러 가보니까요. 네네.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네네. 그렇죠. 2등급 기준으로 46만 8,900원이에요. 아,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요? 예. 치매 전담실은 55만 3,560원이고요. 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블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놀라웠던 게 이게 식대하고 간식비는 장기 요양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금액이어서 그 금액은 따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계산해서. 그러면은 결국은 똑같이 병원에 있을 때와 비슷하게 한 달 최소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담되죠. 이런 경제적 압박감이 돌봄을 하는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중장년은 자녀가 있어도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고로 이 현 시대의 중장년을 샌드위치처럼 키워서 우리 샌드위치 많이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된 자녀도 보살피고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고령화된 부모 돌봄에 자기 자신의 노후까지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책임감 자체도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에서 본 구절이 생각났는데요. 네네. 돌봄이 필요한 이와 돌봄자를 고루 살필 수 있는 정책적 관점이 필요하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은 돌봄과 부양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돈 때문에 아픈 사람과 가족이 고통스럽지 않게 오랜 돌봄에 지치지 않도록 돌봄자를 위한 상시적인 심리 지원 또한 필요하다. 이 구절이 정말 절절하게 좀 다가왔어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아프면 사실 경제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중증 질병의 경우에는 비급여가 많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불안을 사교인의 사보험이 엄청 이렇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성별에 따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보다는 남성 임금이 많다 보니까 가족 중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여성들이 하는 일을 적고 돌봄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하나 저도 이제 봤던 것 중에 아까 정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가족 휴가 제도라고 하는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기간 이렇게 돌봄 노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신이 다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봄 노동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이 사람이 쉴 수 있게 그 기간 동안 사람을 투입해주고 국가의 비용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쉴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개인이 사회 속에 살면서 내가 국가로부터 뭔가 보호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겠더라고요. 저도 공감 가는 내용이네요. 네네네. 아이 때 정말 아이 키울 때도 네네. 그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는데 힘들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출생률만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그렇죠. 부분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정희님 우리가 벌써 많이 달려갔어요. 잠깐만 쉬어갈까요? 그렇죠. 네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이 길이 옳은지 다른 길로 가야 할지 난 저 길 저 끝에 다다르면 멈추겠지 끝이라면 가로막힌 미로 앞에 서 있어 내 길을 물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됐을 때 항상 딸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잖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혹시 딸한테 어떤 것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제 딸의 세대는 조금 더 자유롭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희님은 어떠신가요?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부분은 타인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 의식이 있는데 돌봄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몸을, 자기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맞아요. 대부분의 부모가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는 것도 비슷할 텐데요. 부모님을 보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답은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방법에는 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바꿔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에 관한 관심과 노후, 제도 개선 이런 것도 그리고 저는 그 여성에게 저도 그 여성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압력 이런 부분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왔고 저도 사실은 여성의 저임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돌봄을 하고 그런 걸 맡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 지쳐서 아무런 돌봄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네.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된 느낌이랄까요? 네네. 이렇게 우리 사이에선 가족의 희생,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희생 아래 많은 돌봄이 행해지고 있어요. 네네. 책 구절 중에 돌봄이 가족 내 여성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권력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요구된다. 돌봄 여성의 존재는 아픈 사람을 보이지 않게 가려주고 확인해야 할 때는 벌컥 열어져 칠 수 있는 커튼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는데요. 여성은 어려서부터 돌봄을 강요당하죠. 머리 갈 것도 없이 저희 언니도 농번기에 그 막내 보느라 학교를 못 갔는데요. 네네. 이렇게 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족 내에서 언제든 무임금으로 쓸 수 있는 돌봄 노동력으로 훈련받고 세뇌되어 스스로도 그것을 당연시 여겨요. 아까 은정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강요하지 않아도 그렇죠.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사회적 성 역할에 의한 압력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힘들고 곤란한 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남성은 이 사이에 성별 분업 체계에 편승해서 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까요? 네네. 언젠가 결혼한 딸을 둔 친구가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불합리를 느끼는 여성은 바뀌기를 원하고 생각이 앞서가지만 불편함이 없는 남성이나 시어머니들은 유지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엄마 계시는 요양병원에 면회 가도 같은 병실에 있는 할머니들이 부러워하면서 계속 딸이 많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영 불편해요. 진짜요. 효녀라는 말도 착하다는 말도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암묵적 강요인 듯해서 싫거든요. 네네. 정희님, 네. 혹시 인생에도 뭐 돌봄 총량의 법칙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돌봄이 상당히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데요. 비혼의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이렇게 편찮으시게 되면 부모 돌봄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서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주변에 이제 혈연이 아닌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분 중에 구성원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서 편찮으시니까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아직 일을 시작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두려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도 그런데 두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면 네. 겁 없이 할 텐데 알고 있으니까. 네. 정말 돌봄 총량의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이제 돌보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제 50대 때 저희 부모님 젊을 때는 나는 아프면 요양원 갈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이제는 정말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다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이제 제가 통화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프면 자식들 고생시키니까 요양원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이 진짜 속마음은 아니라는 생각? 근데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처럼 나는 요양원 절대 안 가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주문했거든요. 엄마,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엄마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제가 엄마가 요양원 가면 너무 슬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봤는데 그중에 간병살인이라는 책을 봤거든요. 너무나 적나라해서 정말 읽고 싶지 않았지만 읽었는데 좋은 마음에 가족이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게 너무 죄책감이 있으니까 돌보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가족 살해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지금 마음과 이제 닥쳤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안타깝다. 이게 개인의 이런 걸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닐 텐데 뭐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저도 얼마 전에 네네. 일본 여성이 아들이 맡긴 손주를 방치하고 놀러 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네. 할머니가 양육을 거부했는데 아들이 이혼하면서 강제로 아이를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떠맡겨진 양육의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저는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에게는 개개인의 욕구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권리 같은 거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돌봄이 강제로 한 개인에게 떠맡겨지면서 일상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하고 싶은 뭔가를 하기도 힘들고 고립이 되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때 그 여성이 여행 가고 싶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더라면 도와줄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혈연만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늦게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의 생산과 재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혈연만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또 뭐 아파트 뭐 저기 할 때 뭐 추첨할 때 그런 혜택도 주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가족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사실 돌봄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에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이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가 느끼기에 항상 저가 현재적 위치가 돌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돌봄은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영향도 많이 받고 컨디션 영향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돌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냐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자기 돌봄에 대한 말을 많이 하셔서 왜 그럴까? 라는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돌봄을 지속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딱히 내가 나를 돌본다 뭐 이런 느낌은 없는데 사실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땅이 알아서 쉬라는 말 같기도 하고요. 자기 돌봄을 잘하는 사람이 돌봄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서 정희님은 혹시 자기 돌봄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돌봄을 하는 이가 자기를 돌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 이 돌봄을 받는 이가 기다려준다거나 타인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봄을 받는 이에게 좀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돌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관계든 힘든데도 그걸 너무 참고 나를 희생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고 보상 심리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멈추려고 좀 노력을 해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요. 힘들 때는 멈추자! 그렇게 속으로 외칩니다. 그리고 저는 제 돌봄을 자기 돌봄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면 네네.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타인에게 맞추는 걸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음악을 듣고 음. 걷고 운동하고 아프면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내 일상을 지키려 노력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자기 돌봄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를 충전 또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라고 자기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이제 어떤 구조나 이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사실은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도 좀 드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돌봄이라는 게 사적인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한계가 되게 많다는 이야기 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정희님은 사시면서 누군가한테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일이 혹시 있거나 내가 혹시 도움을 준 적이 있으세요? 제가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는 걸 겁나게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남에게 요청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큰아이 낳고 단체 활동할 때 옆에서 일하는 선배가 아이를 봐준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교육이나 출장 같은 거 가는 그런 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친정 쪽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낯을 가려서 좀 누구한테 맡기기도 힘들었고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싫어하는데도 가족한테 돌봄을 받는 것은 또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이 깨달음이 네. 깨달음이 이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도움을 준 것은 네. 최근에 윗집 치매 걸린 할머니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신다고 계단을 내려오셨을 때 보호자가 올 때까지 모시고 기다려준 일이 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치매 교육 받았는데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인지 이론과 실제가 달라서 엄청 땀 흘렸어요. 그래도 엄청 좋은 일 하셨네요. 네. 저는 공적 돌봄을 받은 일이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 셋째 출산하고 나서 산모도우미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파견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제 개인 부담하고 산모도우미가 저희 집에 그때 2주였는지 한 달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산모도우미 서비스에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좋았다. 그리고 그 여성은 본인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이를 출산하든 본인이 몸이 아프든 간에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적절하게 모시잖아요. 또 새벽에 출근하는 지인이 아이들 학교에서 학교에 안 왔다고 전화가 왔다고 한번 가서 아이들 좀 확인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비밀번호 받아서 문 열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렇듯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는 큰 공동체 속에서 수많은 돌봄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나 돌봄은 필요한데 말이죠. 맞아요. 현재 사는 집이 노인 혼자 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벽에 붙어있던 비상벨, 그다음 벽을 따라서 보조 손잡이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장애가 있는 분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는 이게 이제 저희 시어머니 집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풍경이 되게 저한테 낯선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집에 살던 분은 되게 돌봄을 많이 받았던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서 되게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네네.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게 제가 기운이 좀 딸려서 그런지 유무차 밀고 병원 가려면 턱이 어찌나 많은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네. 사실 동생 아이까지 같이 봐주느라고 더 그렇기는 했는데 장애인한테 살기 좋은 세상은 모든 사람이 살기에 좋다라는 말이 그때 정말 절실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집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먹고 아프면 병원 갈 일도 많은데 노인분들은 버스 타기도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동을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사회적으로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더 빨리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일본은 그러한 장비, 도구 그런 것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네네. 사진으로 봤는데 하다못해 식당을 가더라도 테이블이 지팡이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있더라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팡이 세워 놓으려고 놓으면 쓰러지고 굴러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게 싼 가격에 이렇게 그게 공급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요양등급 저희 어머니 받아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해봐서 아는데 이런 보호장구들이 엄청나게 비싸요. 장기 요양보험에서 대여하거나 구매할 때 보조를 해주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든 부분이어서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격려를 하고 재정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지팡이 끼우는 홈 같은 경우에 되게 세심한 정말 배려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어떤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일본이 조금 더 빠르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명 중에 75명이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사망한다고 해요. 죽음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여건으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낼지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선택할 수도 있으면 더 좋죠. 제가 이제 고향 동네에 가보면 마을에 관해서 같이 밥을 되게 많이 해서 드세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저도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마을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 노인 가구를 방문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노인 부부가 사는 경우에 고령의 나이여도 여성분들은 끊임없이 집안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번 준비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라고 하는 조기현님과 홍종현이라는 왕진 의사님이 같이 대담한 자료가 있었거든, 책이.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노부부가 요양병원에 입소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자꾸 집에 가자고 하고 할머니는 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할머니는 집에 가면 계속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는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배신감을 좀 느꼈다라고 하는 일화가 나오는데 한국 여성들의 한국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84살이 되어서야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고 하거든요. 또 이제 많이 하는 듣는 말 중에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부모님 중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오래 살아야 자식들이 덜 고생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돌봄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말 같아서 되게 저는 씁쓸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네. 평생 돌봄을 한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본 것만 해도 할머니의 아버지 병수발에 자식들까지 평생 돌봄을 하면서 사셨는데
병원에 가셨을 때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아프실 때는 집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플 때는 엄마가 커튼이 되어줘서 자식들에게 별로 타격감이 없었는데 엄마가 아프니까 그 누구도 정말 이렇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식이 없다는 그런 사실이 참 씁쓸하죠. 네.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조기현 작가가 사실 이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해서 저는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나는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기현 작가가 끊임없이 자신한테 질문을 하죠. 나는 왜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까? 사실 나를 다르게 보는 시선이나 말 한마디가 의식되면 아버지가 어서 죽어서 이 삶을 훌훌 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일들이 벌어져도 이내 다시 아버지한테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고 무엇보다 돈을 벌어야 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책이 사실 저는 제일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남들은 치부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였고 나를 불쌍하게도 대견하게도 여기지 말라는 그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돌봄 9년차 이 청년의 기록이자 다짐 같은 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님은 이 책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새로운 돌봄을 꿈꿀 수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은정님이 방금 그 조기현님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엄마 계신 병원에 가면 같은 병실 할머니들이나 요양보호사 쌤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냥 닥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 없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저의 좀 민낯을 들여다보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게 제가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구나. 그리고 돌봄을 외면하고 싶은 내가 사회적 돌봄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더더욱 사적 돌봄이 지치지 않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 같긴 한데 성동구에서 2021년에 경력 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비공식 돌봄 노동의 경력 인정서 발급 근거를 만들어 취업과 연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적 돌봄이 지치지 않도록 사회적 돌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식과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봄 노동을 하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가족 돌봄을 하더라도 그렇죠.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도 노동이잖아요. 그죠? 오늘 돌봄이라는 주제가 좀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돌봄이라는 주제가 쉽지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박정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 작별 인사 나눠주세요. 오늘 돌봄에 관해서 그 조기현님 책을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돌봄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책에서 말하는 이론이나 주장들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저희가 그 배가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었을 때 등대와 같은 지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막한 돌봄에 지쳤을 때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쉬어도 된다고,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이와 돌봄을 하는 이 모두 불행하지 않은 행복한 사회를 꿈꿔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와, 네. 뭔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되게 좋은데요. 오늘 5월에는 돌봄을 주제로 조기현님의 아빠의 아빠를 됐다를 읽고 현재 돌봄을 하고 있는 박정희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돌봄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돌봄을 꿈꾸는지, 나는 어떤 돌봄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2월에는요, 성소수자와 그 부모들의 이야기인 커밍아웃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눕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까칠한 언니들의 책수다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존 레논의 이매진입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